전 한 개 팔려고 상품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거 디지털 노가다잖아요. 어쩌다 팔리기 위해 사진 리사이징하고 상세 페이지 수정하지 않아요. 또 다른 세계가 있더라고요. 나도 팔 수 있고 공급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스타, 카페 공부하겠다는 사람, 종합몰 폐쇄물을 가져가 팔겠다는 사람, 오프라인 매장에서 팔겠다는 사람, 수출하겠다는 사람, 이런 생각지도 못한 제안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첫 멘트부터 당황스러우셨나요? 온라인 쇼핑몰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경험은 주입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니까요. 이제부터 온전히 나에게 남는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물건 조금이라도 팔아봤다. 그 다음은 이거 하셔야 합니다. 제조.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남의 물건 팔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상세 페이지 만들고 광고비 쓰고 체험단 운영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전 사입, 위탁, 이 판매 방식이 트렌드일 때 최대 수혜자는 공급사라고 생각했어요. 위탁 판매자들이 한 개씩이라도 가져가주고 사진도 대신 멋지게 찍어주고 상세 페이지 만들어서 홍보를 엄청 해주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저예요. 제가 그랬어요. 10년 전부터 그렇게 판매했거든요. 그런데 제게 이런 날이 오더라고요. 공급사 물건 많이 팔면 서로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서로 입장이 달라지니까 딱 뒤돌아서게 되더라고요. 한순간에. 그런데 공급사는 내 덕에 매출도 커지고 브랜드 홍보돼서 인지도도 높아졌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 남은 건 없어요. 남의 걸 열심히 팔았으니까요. 허탈해지더라고요. 지금 사입과 위탁 판매 하시는 분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분명 리스크를 안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난 더 잘할 수 있긴 한데 내 것도 아닌 걸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 드는 분들을 위해서예요. 그 신호는 제조를 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몇 년 동안 거래했던 공급사랑 딱 등지게 되니까 너무 억울하고 이 세상이 다 싫더라고요. 내가 몇 년을 쏟아부었는데 다행인 건 그쯤 그만두었으니까 제가 알아서 다른 길을 찾았겠죠. 아마 그 계기가 없었다면 아직도 끌려다녔을 것 같아요. 그 계기로 제조를 시작했는데 또 다른 세계가 있더라고요. 전 그동안 온라인 판매할 때 가격이란 도매가와 판매가만 있었어요. 그런데 제조한 뒤로 원가라는 게 생긴 거죠. 또 원가와 판매가 사이에 있는 공급가는 제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죠. 즉 제조를 하면 나도 팔 수 있고 공급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확장성이 생기더라고요. 인스타, 카페 공부하겠다는 사람, 종합몰 폐쇄물을 가져가 팔겠다는 사람, 오프라인 매장에서 팔겠다는 사람, 수출하겠다는 사람, 이런 생각지도 못한 제안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처럼 나만의 상품이 생기면 내가 핸들링할 수 있어요. 모든 활동들의 제약이 없고 나의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그간 남의 물건만 수천 개, 수만 개 등록하고 관리한 데서 스트레스 받았던 날들만 생각하면 정말 시간 아까워요. 제가 이 품목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생각한 건 다들 이쪽은 잘 생각을 안 해요. 제조라고 생각하면 옷, 화장품 이쪽을 먼저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생활화학류를 선택을 했죠. 세제, 섬유유연제, 방향제, 얼룩 제거제 등등. 선택한 이유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쪽은 패션이나 화장품만큼 브랜딩된 업체들이 별로 없어요. 화장품류 컨셉 보면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그 관점을 전 생활화학류에 입힌 거죠. 지금 현재 화장품 회사들이 하는 컨셉에 반만 생활화학류에 적용해도 돋보일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두 번째는 사업자 등록 중에 제조업을 넣을 수 있어요. 이게 들어가면 지원사업 혜택이 더 커집니다. 도소매보다 제조업을 더 우대해주거든요. 세 번째, 계절 타지 않아요. 패션은 그 시즌에 못 팔면 아울렛이 되거든요. 기간 안에 팔아야 하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이 있는데 생활화학류는 그런 게 없어요. 네 번째, 소모성이라 재구매를 유도하기 좋아요. 패션은 입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쓰면 없어지니까 한 번 살 때 더 많이 사게 유도할 수도 있고 나중에 재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유통기한이 길다. 최소 2년, 그리고 3년인데요. 가끔 식품 제조하신 대표님이 유통기한이 임박됐다고 이거 다 어떻게 터냐고 찾아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기한이 임박해서 하려고 하면 심리적으로 쪼들려서 될 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저와 대표님과 같은 포지션은 매번 트렌디한 제품을 다루기보다 유통기한이 길고 재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생활 화학류를 추천해요. 제조 관련 유튜브를 다 검색해봤는데 이쪽에 대해 다룬 영상들은 없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유튜브엔 중국 상품을 로고 인쇄해서 하는 방식이 많더라고요. 전 그것보다 아무도 하진 않지만 사람들이 많이 쓰는 생활 화학류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만 봐도 우리 일상에서 매일매일 쓰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왜 제조를 하고 어떤 걸 하는지 알아봤어요. 여기까지는 좋죠.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 나면 겪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것도 더 중요하니까 끝까지 보셔야 돼요. 안 그럼 손해보실 수도 있어요. 대표님이 제조할 때 필요한 업체가 딱 두 곳인데 생산을 위한 제조사, 브랜딩을 위한 디자인이에요. 특히 디자인의 경우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 수정하려고 하면 자꾸 추가 비용이 들고 꼬이게 되죠. 또 라벨 인쇄를 했는데 화면과 다른 색깔이 나온다든지 칼선 옆에 여백이 생긴다든지 이런 변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대표님이 원하는 대로 맞춰줬을 거예요. 다만 어떻게 인쇄할지, 어디에 사용되고 부착될 건지 사용성을 미리 계산 안 한 그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수정하고 추가 비용이 들게 돼요. 경험 있는 사람이 한다면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말해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걸 피하려면 브랜드 에이전시에 맡겨야 돼요. 그러나 이쪽은 부르는 게 값이 됩니다. 브랜드의 가치를 따지는 영역으로 간 거니까요. 그래서 1인이 제조하게 되면 실행 속도가 늦고 더디게 됩니다. 일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은데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돌아가요.